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성공취업과 성공경력 관리의 동반자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금융기사를 분석하면서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핀테크는 이제 송금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다가 조금 더 금융 플랫폼을 로 전 영역을 확장하기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많은 발전을 좀 기대하기도 하고요. 외국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 핀테크는 아직까지 좀 걸음마 단계인 만큼 이 분야에 금융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적극적인 도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부펀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화 문제라든가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남는 자산이라든가 외화를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운용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공사 KIC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고 국부펀드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며 그곳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부펀드가 자체적으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대체 투자 등 여러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각 전문적인 자산 운용에 위탁을 해서 일부 운용을 하기도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있어서 새로운 금융, 착한 금융,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사 용어로는 2018년 수학 능력 검정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했던 오버슈팅 이론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동 이사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 분야의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을 좀 더 튼튼하게 실용 지식으로 다지게 할 수 있는 금융 기사 분석을 해드리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좀 특별하게 올해를 정리하면서 2017년을 정리하는 이제 여러 가지 2017년 동안 금융 분야에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새롭게 이제 산업 분야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을 하면서 금융 분야에 고스란히 기술이 도입되기도 하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금융도 발빠르게 변화하는 많은 기사와 사건과 이슈들이 있었는데 2017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2017년 초기에는 어떠한 그런 예측을 했으며 그것이 얼만큼 또 시장 상황과 맞아 들어갔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8년 어떠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7년 정말 다난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과 동시에 그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금융권에 많이 도입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취업 준비생들 취업 시장에 채용에 그대로 그게 적용이 돼서 올해 특히 은행권, 증권사, 대형 금융기관의 공채에 디지털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많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전망했던 거와 2017년 막상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2016년에 갔던 강의가 2017년도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을 보고 참 변화가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사 용어 오늘은 이제 가상화폐 규제안과 그다음에 좀 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금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에서 인티파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면접과 논술 또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을 탄탄하게 실용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자, 첫 번째 기사는 이제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에 발표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가상화폐 정부 대책, 그래서 불건전 투자를 배제하고 규제 아닌 육성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시켰고, 지금 가상화폐가 막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것이 정말 화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많은 좀 논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규제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좀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많은 관심도 집중되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상당히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막상 13일에 발표된 규제안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것을 전면 규제하는 형식이 아니라 불법 거래라든가 투기 세력을 막는 형식으로 건전한 거래를 이제 장려하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에 관련된 업계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으로 이것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우려했던 것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묻지마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이 거래를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거래의 그런 자금 같은 걸 세탁한다든지 하는 범죄에 악용될 것을 막는 쪽으로 형식을 이제 규제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좀 장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으로 나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이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등장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정말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나 하는 가상화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무리가 있고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금융권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이 정말 오를 것이냐, 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닌 정말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정말 화폐의 그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지금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에서 지금 놀랍게도 1,300여 개의 가상화폐들이 벌써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상위 5개의 가상화폐가 거의 이제 거래의 중심이 되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의 상위 5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좀 흥미로워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서 각 가상화폐의 장점들을 한번 보시고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과 화폐에 또 보완해야 될 기능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톱 5위까지 비교를 했는데요. 1위는 부동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가명을 쓴 일본인이 이제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등장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2위는 이러한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이제 칼럼을 쓰면서 블록체인의
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이더리움.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그 러시아계 캐나다에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었는데요. 총 그 시가총액은 638억 달러고요. 성장률이 무려 8,800% 연초 대비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특징은 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활용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다는 것에 이제 의미가 있고요. 3위는 리플이라고 해서 1만 그 1000%의 그 연초 대비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좀 놀라운데요. 특히 이제 이 리플의 그 특징으로는 실시간 정산 시스템과 환전과 송금의 네트워크를 마련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4위는 이제 그 2017년 8월에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분할돼 탄생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데요. 출범 5개월간 이제 229%의 연초 대비 상승, 그 5개월간 그 상승을 했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29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5위는 라이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148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채굴 방법이 굉장히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금융권에 관심을 갖고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의 주된 관심이 정말 이게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화폐의 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가 이런 분야보다는 뭐 채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내가 지금 현재 그것을 사면은 정말 어떤 그 주식처럼 상승해서 그것을 투자 대상으로서 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요즘에 연일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좀 투기 열풍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가상화폐들의 강점들이라든가 문제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폐의 기능에 있어서 좀 더 보완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그 열기가 있고 막 이제 뭐 시가총액의 순위도 뭐 3위에서 4위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한번 그 비트코인의 역사와 지금 문제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그 기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일지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그 세상에 알려지고 시작된 거는 2008년 10월. 사실은 그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화폐에 대한 문제점과 어떻게 보면 법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에 대한 문제점, 또 기축통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책들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화폐 전쟁이라든가 그랬던 것이 다 금융위기 이후에 이런 그 금융의 문제점이라든가 화폐의 문제점, 그다음에 환율, 기축통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실험과 시도가 시작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때에 이 비트코인도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가명을 쓰는 인물이 개인 간 그 P2P 거래에 그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논문이 공개가 되면서 이 가상화폐가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9년에는 그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이제 공공 거래 장부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첫 번째 블록을 생성을 해서 최초의 비트코인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010년 11월에는 비트코인 총 규모가 100만 달러로 해서 1비트코인당 0.5달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1그 비트코인당에 한국 그 원화로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밑에 나와 있는데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기와 그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2011년에는
비트코인 발행 예정량의 4분의 1이 채굴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는 이제 미 연방기관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때 자금 세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떤 규제와 같은 거래 방침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한국에서는 당해 똑같은 그 2013년 4월에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소인 이제 코빗이 거래가 개설이 됐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뭐 그렇게 가상화폐라는 게 출현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떠한 대단한 열기로서 지금처럼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신문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급격한 성장을 이뤘고 2017년 들어서는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드디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 사용 금지 등 규제안이 나왔고요. 2017년 제가 지난번 한번 뉴스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바와 같이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세 폐쇄 규제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들의 통제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면 이것을 거래 금지를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12월 3일, 13일 며칠 안 돼 전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가상통화 긴급 대책 발표라고 해서 인정은 하지만 어떤 범죄 행위로 이용되거나 아니면 불법 거래라든가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가 청소년 거래 등의 그러한 건전하지 못한 거래를 막는 쪽으로 규제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보충해서 볼 내용으로는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열풍이고 광풍이고 이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뛰어드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추려왔는데요. 자, 올해만 16배가 폭등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거품인 건지, 아니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이것이 거래의 어떤 그 송금이라든가 환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지금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요, 어떠한 거래가 있을 때 이 그 거래에 대한 그 상품 자체가 실제의 경제적 가치로 추산되는 가치보다 거래상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될 때 이것을 이제 통상적으로 거품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 경제적 가치로 연결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거품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아주 단언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어떤 제도의 정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IMF라든가 또 아는 몇 개 어떤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그것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일부의 어떤 장점 같은 것은 보완이 돼서 이런 가상화폐 아니면 또는 가상화폐 같은 그 기능을 보완한 그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대안화폐가 될 수 있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또 현재 금융권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보수적인 그런 기관에서조차도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는데, 금융 위기 속에서 이제 화폐의 불신이 계속 이제 가중이 되면서 이러한 논문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생기기도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크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는 화폐 대신에 이제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거나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진 않지만, 이것이 아예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역할을 말씀을 드렸을 때,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통화량을 결정을 한 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화폐 발행이라는 거 기능 자체가 국가의 존립과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것에 이제 여러 가지 대체 형식으로 해서 결제 수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슨 카드로 결제하는가. 여러분들 카드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화폐를 그 대안하는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역할로서 어떻게 좀 성장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진짜 열기가 열기로 끝나게 될 것인지는 저도 진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건 좀 슬픈 뉴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점포는 사라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은행원은 위태위태하다라는 1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내용의 골자는 지금 현재 많은 은행들이 오프라인 현재 그 외부상으로 있는 점포의 수를 줄이고 또 그 점포의 수를 줄여감에 따라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 수도 점차 감소가 됐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감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하기로는 현재 그 은행원의 숫자가 9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올해 이러한 감소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처음으로 9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집계 숫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업으로 간주가 되어 있는 농협이라든가 여러 다른 그 은행들의 그 임직원 수까지 다 통계상으로 이제 편입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한 11만 명으로 좀 더 늘어나기는 하는데 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우려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은행권에 이제 대대적인 공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잠시의 변화일 뿐 자꾸 점포 수를 줄여가고 있고 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혁신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봐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이제 은행원이 감소한다든가 증권사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라든가 대형 금융기관들이 사람을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금융권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금융권은 무조건 지원하지 않겠다. 금융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라는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자세보다는 빌 게이츠도 말했듯이 금융 서비스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사실 금융 서비스는 없어질 수 없는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대신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기관의 형태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다 지금 현재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서구 선진국들이 그렇고 대형 기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신용의 문제라든가 돈의 문제이니만큼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큰 조직으로서 움직여 왔었는데 앞으로 뭐 송금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오픈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러한 금융 서비스가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고 전문화되기도 하면서 조금은 소규모의 그런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뭐 보고 있지만 핀테크 쪽의 기업들도 이제 자꾸 출범하기도 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여러 가지 그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현재 있는 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또 자산운용사든지 기관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시면 그곳에서 또 발전된 형태라든지 다른 기술적인 도약이라든지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그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갖고 계신 꿈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와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인데요. 세계의 81조를 굴리는 세계 3대 인프라 전문 운용사가 한국의 서울 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사실 전에 KIC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운용사에 그 돈을 맡겨서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운용사, 세계적인 운용사 중에 하나인 그 IFM 인베스터스가 우리나라에 이 사무소를 개설하는 이러한 배경에는요.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가 기관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인프라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대체 투자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낙후돼서 다시 이제 개설을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서 한국 사무소를 개설해서 그러한 연기금을 일부 이제 위탁받고 또 기관 투자가로부터 그 위탁을 받아서 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IFM 인베스터즈에 대한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1994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본사는 호주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주로 호주의 비영리 목적 연기금 28개가 주요 주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징은 개인 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운용하는 방식 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IFM 인베스터스뿐만 아니라 맥쿼리라든가 그런 호주에 있는 금융기관들 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가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좀 내용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도 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가 이제 누적이 돼서 다른 나라의 연기금이라든가 운용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러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배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는 2017년 동안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변화들과 또 어떠한 환경 변화들이 예측이 됐었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현재 상황들이 얼마나 맞아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서 또 2018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IT, 금융 IT와 보안 10대 이슈 전망은요. 이게 이제 2017년 1월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금융보안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금융회사의 이제 보안 전략 및 업무 수행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있는데 10대 이슈가 블록체인, 이제 구체화돼서 금융권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하는 서비스가 많은 것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는 이제 무역금이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많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는 아마 금융권에서 많은 부분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제 개인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증권거래라든가 개인 시동의 관리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아니면 이전에 사용하던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소비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에 좀 더 신중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전번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P2P 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부분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바이오 인증, 생체 지금 인증이라든가 그런 인증 기술이 점점 도입됨에 따라서 비대면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된 형태의 또 점포가 자꾸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거래에 있어서 무슨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인증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생체 인증 기술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금융권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아주 좋은 그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자산 관리 분야에 있어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도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 부분과 랜섬웨어에 대한 또 방지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든가 이제 내부자 보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1월에 전망을 한 내용들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또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권별 전망을 처음에 이제 2017년 초기에 1월 달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각 금융권에 있어서 이제 은행과 보험과 자산운용사, 증권별로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전망들을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경기 부진하고 기업 구조조정들이 있어서 대출 증가는 좀 소폭 줄어들 것, 대폭 증가율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가계부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서 지난번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것이 경기에 어떠한 위협을 할 만한 핵이 될 만한 그런 일들로 지금 부각되고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안들이 내놓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부처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중금리 또 상승이 되면 은행의 수익성은 또 오히려 좀 향상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그때 전망을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있어서 이제 송금 부분이라든지 금리 대출 시장 등에 대한 경쟁력은 은행들이 상당히 심화되면서 은행 영업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IFRS 제가 이제 아마 여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IFRS 9 도입으로 회계상 그 금융상품의 순이익이 좀 감소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적립하면서 은행 수익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지만 예측의 방향은 아마 좀 그래도 거의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늦춰지기도 하고 좀 빨라지기도 하면서 수익의 어떤 영업 활동이라든가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올해 대체적으로 은행권들이 많은 수익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상 변화나 리스크들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한 노력들이 상당히 금융권으로서는 치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로는 전망은 작년에 이제 2010년 초에 전망을 하기로는 금융당국이 이제 자본시장 육성 정책과 저금리 기조로 해서 증권 산업에는 상당히 우호적일 것이라고 이제 내다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M&A 시장이라든가 주식 발행 여건 같은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M&A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었는데 실제로 M&A 시장은 좀 활성화돼서 M&A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기도 한 해였고 또 수익이라든가 그런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풍족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서의 문제는 대형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와의 격차는 다소 이제 커지지 않을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류와 흐름에 발맞추어서 증권사도 그래도 많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 증권사에서 많은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자산운용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자산운용사의 이제 자산운용사는 이제 간접 투자라든가 그런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공모펀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업계는 좀 활발하게 움직인 한 해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독립투자자문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규제가 완화됐고요. 그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등의 도입 등으로 해서 이런 개인 그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 자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카드 부분을 보면은요. 사실 좀 2017년 예상하기로는 경기도 부진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 소비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드 업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카드사들의 이제 아주 굉장한 노력과 여러 가지 행사들의 진행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카드사들은 이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카드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그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카드론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주요 이슈로는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어떤 그 전체적인 수수료 인하 부분 때문에 카드사들이 이러한 부분은 영업성에 있어서 수익률 약화와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결제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 좀 카드를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카드사는 앞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할부금융 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자동차들을 할부로 이제 구입하시게 되는데, 그게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부하는 것을 이런 자동차 할부 금융 리스 기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모두 금융적인 부분은 이러한 리스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돈을 내는 것은 자동차 현대자동차를 샀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제 삼성 르노를 샀다거나 하면은 그런 데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이제 그 할부사, 자동차 할부 금융사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구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 이제 판매라든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할부 금융 리스는 계속해서 그때 이제 2017년 초기에도 성장할 것으로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금융이라든가 소비자 금융 부분 다른 쪽으로 이제 진출 이런 방안들을 모색했던 것들이 아마 이러한 그 카드 자동차 리스라든가 할부 금융 쪽의 그 산업 분야에 어떤 이제 영업의 어려움을 좀 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신탁 부문은요. 주요 이슈로는 이제 부동산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가 확대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2017년 주요 이슈들을 그때 예측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한번 이러한 이슈들을 한번 여러분들 분석해 보시면서 얼만큼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맞았나, 또 그다음에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가에 대한 전략들을 한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금융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금융권의 전반적인 분야가 모든 산업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전략을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18년 새해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 금융보안원에서 내놓은 이슈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금융 IT 보안 이제 10대 이슈 전망 및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2018년도 2017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 이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인 인공지능이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지능형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부분은 빅데이터를 넘어서 데이터 증강 분석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금융 IT 기술 유망주인 블록체인의 기대가 상당히 높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금융권으로 가속화된 이제 개방형 혁신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연계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서로 이제 공동망을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많은 그 금융권의 변화를 가속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인데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업 자체에 같은 산업 분야에서만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금융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을 예측함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디지털 기업과의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라든가 그 산탄데르 은행, 그러니까 BBVA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세계적인 이제 은행들이 더 이상 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뭐 이제 IT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선언을 했을 만큼 많은 그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금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금융의 토대인 그 소프트웨어를 통한 IT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활용 규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랜섬 보안이라든가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는 또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이 시점에서 아마 이러한 예측들이 얼만큼 또 맞아 들어갔으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출현됐는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융권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들, 그다음에 이러한 환경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예측한 것들이 하나은행 그 금융연구소에서 하나금융지주 금융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돼서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 2018년 금융환경 및 규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의 첫 번째로는 먼저 창업과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융으로서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에게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에 현재의 제도로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하는 만큼 이러한 그런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하는 것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러한 그 기업들의 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금융분야 로드맵에서 뭐 AI를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율 자동차, 3D 프린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투자 은행의 육성 정책이 이제 2018년에 그 주요 핵심 과제가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 4조 이상 그러한 증권사들의 경우에 지금 대형사 그 발행어음이라든가 종합투자금융 계좌 업무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IB로서 성장하겠다 해서 지금 증권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자본이 한 4조를 넘는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어음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허용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많은 업무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 상품도 다양성이 확대돼서 조금 더 사모펀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펀드, 헤지 펀드라든가 하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도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머지는 뭐 보험 가격 자율화라든가 그다음에 운용 규제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민 금융 활성화 대책들이 금융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제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요 정책의 제도 변화로서는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를 굉장히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뭐 이제 부동산 대책, 투기를 억제하고 투자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뭐 DTI라든가 LTV, DSR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그 투자 부분과 있어서 상당히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금융에 있어서 주택 구입들에 대한 그 시장을 열어놓는 만큼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런 주택 구입과 직결되는 만큼 가계부채와는 사실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만한 내용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뭐 주택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기관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 부동산 투자만큼은 계속해서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입 자본 규제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대형 그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본들이 금융기관에 도입이 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신규 진입을 이제 촉진을 시켜서 금융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갖추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끔 방안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파생 상품은 거래를 활성화시키지만 우리가 세제만큼은 정확하게 이제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 대상 범위를 넓힌다든가 해서 이러한 것이 사실은 좀 투자는 위축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 문제도 반드시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법정 최고금리 인하든가 이런 규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금리가 인상된 가운데서 무슨 금리가 인하가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금리 중에서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대출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은행 금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 뭐 캐피탈사라든가 다른 곳들은 사실 굉장히 높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당장 대출을 받기 힘든 분들이 쉽게 이용을 하시고 있지만, 또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는 만큼 쉽게 이용을 한다는 이제 조건으로 높은 금리를 받는 만큼 그게 가계부채의 위험성으로도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거래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문제가 되는 만큼, 이러한 제2금융권의 그런 최고 금리가 현재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낮추도록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발표이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이러한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거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 금융산업의 특징을 한번 그러면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측하기로는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들 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렸죠. 그래서 다 그것이 가계 그 부채를 이제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서 사업 영역은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관리 시장이 굉장히 성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이라든가 신기술의 도입이 이러한 것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 등 지원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 또 이런 곳에 이제 지원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은 만큼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권의 이제 가격 결정력 약화에 대한 수익성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요약을 한다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리가 상승되긴 하지만, 이러한 금리 상승에 인한 수익성 성장에 그다지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금융권뿐만 아니라 뭐 핀테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소규모 자본으로 금융업에 도입이 되고 그러니까 진출을 하기도 하고 또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 출연할 것을 이제 2018년에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신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을 예상하는 만큼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 결정권은 약화되고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 지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실 2018년은 수익을 내기에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금융 지식을 넓고 깊게 만드는 시사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준비해 온 것은요, 가상화폐 규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12월 13일에 가상화폐 규제안에도 발표가 됐는데 아쉽게도 지금 또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규제안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일부가 유출이 돼가지고 사실 그게 지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 가시면 이제 그 어떤 그 윗분들의 내용을 전달받거나 보고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비밀 유지라든가 그런 이제 보고 전달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한번 보시면서 그런 그 사내에 있는 비밀 유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상화폐 규제안은 지금 현재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 대책안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면 규제의 형식보다는 불법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자금 세탁 같은 것을 막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해서 전체 화폐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투기, 자금 세탁,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돼서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만들 수가 없고요. 거래를 할 수도 없게끔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굉장히 자꾸 뜨겁게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은 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그 기반 기술 중에 아주 중요 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그 중앙의 어떤 관리자, 중간 관리자 없이 개인과 개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굉장히 거래에 대한 그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기도 하고 거래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뿐만이 아니라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분야든지 그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아까 제가 눈이 강조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결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화폐 어떤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용어로는요, 공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11월 30일에 금리 인상안을, 기준금리 인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금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리에 관련해서는요, 금리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넓은 분야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공금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실세금리가 무엇인지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공금리의 사전적 의미로는요. 금융당국이 금리가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고정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금리의 대표적인 것이 공정금리입니다. 그래서 공정금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금리라고 해서 은행에 가시면은 은행이라는 것은 민간 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빌려주는 그런 한도가 있는데 그런 건 대부분 실세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이 공정금리는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기 위해서 민간 은행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 그때에 적용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한번 명목금리, 실세금리, 공금리, 공정금리, 기준금리 한번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 다음에 한번 제가 금리에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좀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이 정치적인 부분이 금융에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티파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요. 봉기, 반란, 각성 등을 뜻하는 용어인데 사실은 이 인티파다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저항 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이스라엘만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자기들을 지금 통치하고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1차 인티파다는 1987년에 그 팔레스타인 청년 4명이 이스라엘 군용 트럭에 차에 치여서 숨지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인티파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00년에 그 일어났던 인티파다가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도 일부는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 속에 좀 평화가 정착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약간 좀 충격적인 발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제3차 인티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각국의 지금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제가 그 하나를 지금 발췌를 해왔는데 지금 그 트럼프 선언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지금 강하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가뜩이나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해서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분노의 날로 지정하고 인티파다가 잇따를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이스라엘 저항 운동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상당히 그 팔레스타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저항 운동 속에서 또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원유를 또 갖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그 기사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또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용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가 금융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자꾸 연관을 지어보시는 것들이 좋은 그런 그 습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너무 바쁘게 달려올 것 같은데요. 2017년을 정리하는 마음이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이메일 elisa@bankerskorea.com 또는 한비70gmail.com으로 연락 주셔서 얼마든지 많은 질문 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날씨도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